여보, 엄마가 쓰러졌어. 제발 빨리 와. 정민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들려온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이미 티켓 다 끊었잖아. 당신 혼자 잘해. 비행기 탑승음과 함께 통화가 끊어진 순간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이 순간에도 처가 식구들에게는 일본 여행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혼자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야 했던 정민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죠. 하지만 어머니가 임종 직전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진 비밀이 이제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정민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8시 정민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38살의 그는 가전 납품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무거운 카탈로그와 견적서가 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것이 일상이었죠. 정민은 하루에 10군데 거래처를 돕니다. 전자제품 매장부터 인테리어 업체까지 서울 시내를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발품을 팔았어요. 오전 9시에 첫 번째 거래처를 시작으로 저녁 7시까지 쉴 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각 거래처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제품을 설명하고 다른 조건을 협상해야 했어요. 때로는 까다로운 사장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고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회사 안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했죠. 하지만 그런 고된 일상이 정민에게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발로 뛰어 성사시킨 계약서 한 장 한 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무게였거든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민은 자신의 일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들도 정민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고 몇 년째 꾸준히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정민의 노력과 자부심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특히 처가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정민의 아내 수지는 외모, 학벌, 집안 모든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여성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키도 크고 미인이었어요. 집안도 나름 괜찮은 중산층이었죠. 수지는 자신의 이런 조건들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지는 남편인 정민에 대해서도 높은 기준을 요구했어요.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사회적 지위나 명예, 그리고 경제적 성공까지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이런 수진의 마음을 처가 식구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수진보다 더 노골적이었을지도 모르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처가 식구들의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그런 회사 남편이라 불쌍해. 장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정민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치 자신이 수진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장모는 특히 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사위면 나한테 선물 하나쯤 사야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장모는 정말로 사위가 자신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려야 했고 장모 생신 때마다 선물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것도 아무거나는 안 됐습니다. 장모의 기대에 맞는 수준이어야 했죠. 정민의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처남은 또 다른 스타일로 정민을 괴롭혔습니다.
겉으로는 형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무시하는 투였어요. 형은 언제 진급해요? 아직 영업직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 처남의 표정에는 빈정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정민이 능력이 없어서 진급을 못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정민의 회사는 작은 업체였고 진급 자리도 많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정민은 영업직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처가 식구들에게는 이런 정민의 마음을 이해할 의지가 없어 보였죠. 처남은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비록 평사원이었지만 회사 이름만으로도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민을 볼 때마다 은근히 깔보는 태도를 보였죠. 이런 처가 식구들의 태도는 수진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진 역시 남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사회적으로 좀 더 올라가야 나도 체면이 서지. 수진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정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매일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계속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민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정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반박하면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운함,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특히 처가 식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랬죠. 정민은 가슴속에서 이 집은 피곤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커져갔어요.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예측이 되었거든요. 처가에 가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어떤 말을 들을지, 또 어떤 식으로 무시당할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가 모임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수진도 남편이 자신의 가족과 어울리기를 원했거든요. 정민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왜 우리 가족을 피하냐고 따졌죠. 결국 정민은 억지로라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정민은 점점 지쳐갔어요. 직장에서는 고객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들어주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는 처가 식구들의 무시를 감내해야 했죠. 어디에서도 편할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힘든 것은 아내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가족 편을 들거나 아니면 중립을 지켰죠. 정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은 때때로 생각했어요. 과연 이 결혼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자신이 정말 행복한 걸까? 하지만 이미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정민은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자신이 더 성공하면, 더 많은 돈을 벌면 처가 식구들의 태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정민의 이런 일상은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정민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정민은 깜짝 놀라며 눈을 떴어요. 평소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화면을 보니 어머니의 이웃이신 분의 번호였습니다. 정민 씨,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정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평소 건강하시던 어머니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민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정민의 어머니는 72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만나시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지병도 없으셨고 병원에 가는 일도 거의 없으셨죠.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정민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계속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죠. 병원에 도착한 정민은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죠. 담당 의사가 정민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진단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뇌혈관이 터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것이었죠.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뇌출혈의 정도가 꽤 심각합니다. 지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이 고비라니 그 말은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정민은 손을 떨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수술이 시작되고 정민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정민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민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아내 수진이었어요. 어머니의 위급한 상황을 알려야 했고 함께 병원에 와주기를 바랐거든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정민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위독해.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정민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나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묻어 있었어요. 지금 인천공항이야. 엄마 생신이라 일본 효도 여행 가는 길이야. 수진의 대답에 정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모의 생신 여행이라고?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여행을 간다고? 정민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걸 지금 꼭 가야 해? 정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랐거든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티켓 다 끊었잖아. 당신 혼자 잘해. 그 말과 함께 전화기 너머로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수진은 정말로 비행기에 타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민이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통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허탈감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이 순간에 아내는 여행을 떠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민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장모의 생신 여행이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민은 혼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있었지만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정민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정민은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 주시던 어머니,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일하시던 어머니, 결혼할 때
눈물을 흘리시며 축복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는 정민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서 정민을 키워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지금 수술실에서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정민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계속 기다렸어요. 간간히 졸기도 했지만 제대로 잠들 수는 없었죠.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오전이 되어서야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정민은 급하게 달려가서 수술 결과를 물었어요.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민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를 보며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시기를, 제발 괜찮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민은 다시 한번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아마 비행기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았죠. 정민은 할 수 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술은 끝났어. 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빨리 연락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혼자서 어머니의 회복을 기다려야 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정민은 잠시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소 건강하고 활기차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힘없이 누워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죠. 정민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지만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정민은 어머니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술 잘 끝났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인공호흡기 소리와 심장박동 모니터 소리만이 조용한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에 도착했다는 간단한 문자였어요. 어머니 상태에 대한 안부는 물어보지 않았죠. 정민은 그 문자를 보며 더욱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정민은 그날 밤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깨어나신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정민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쓰러지셨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그리고 수진의 반응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미리 계획된 여행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서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죠. 정민은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나 여행, 계획된 일정보다 가족의 안전과 건강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의사가 정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좀 더 안정되었다고 했어요. 의식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간간히 눈을 뜨시는 순간들이 있다고 했죠. 정민은 그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잠깐씩이라도 깨어나시면 말을 걸어보세요. 환자분이 목소리를 들으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정민은 어머니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죠.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
요즘 회사 일 이야기, 그리고 빨리 나으셔야 한다는 당부까지. 정민은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 외에는 모든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회사에는 가족 사정으로 휴가를 냈죠. 다행히 상사와 동료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틀 동안 정민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의사와 상담하고 간병인을 구하고 각종 서류를 처리하는 일까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죠. 수지는 여전히 일본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간단한 문자를 보내왔지만 전화 통화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상태를 자세히 묻지도 않았죠. 정민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점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색도 어제보다는 좋아 보였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어요. 정민은 희망을 품으며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여전히 따뜻했지만 힘은 없었죠. 정민은 어머니의 귀에 대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눈 좀 떠봐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그 목소리에 다 담겨 있었죠. 정민은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며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금씩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어 보였지만 점차 정민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 정민이에요. 알아보세요? 정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신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이틀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정민은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간신히 입을 움직이려고 하셨어요. 무언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죠. 정민은 귀를 어머니의 입에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서랍.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힘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죠. 정민은 더 자세히 들으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 어머니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서랍과 김 변호사라는 단어가 들렸지만 정민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서랍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김 변호사는 또 누구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정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신히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니 분명 중요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듣기 어려웠어요. 정민은 어머니의 입에 귀를 더 가까이 댔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죠. 그때 정민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잡고 있던 손에서 온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점점 확실해졌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민이 다급하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눈도 다시 감으셨고 얼굴 표정도 평온해 보였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하지만 손끝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안 돼요. 엄마. 정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완전히 힘을 잃고 있었거든요. 정민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동공 반응을 살펴보고
각종 기계들의 수치를 점검했어요.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곧이어 의사가 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정민은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발 괜찮기를, 제발 다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유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정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요. 눈도 뜨셨고요. 정민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의사는 정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마지막에 의식을 되찾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네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민은 더욱 슬퍼졌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정민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그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엄마, 단 한 번만 더 불러봐요. 정민의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눈을 감으신 것이었죠. 정민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틀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정민의 울음소리는 중환자실을 넘어 복도까지 퍼져나갔죠.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정민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지만 매번 마음이 아팠어요. 정민은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어머니, 학교 운동회 때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시던 어머니, 결혼할 때 눈물을 흘리시며 축복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 계셨던 것이었죠. 정민만 곁에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여행을 가 있었어요. 정민은 그 사실이 더욱 슬펐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정민은 간신히 마음을 추스렸어요.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병원 직원이 와서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장례식장 예약, 사망신고서, 작성, 각종 서류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정민은 하나하나 메모하며 들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다행히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정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랬죠. 수진은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말? 언제? 방금 전에. 마지막에 잠깐 깨어나셨다가 그대로. 정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진은 한동안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갈게. 그것이 수진이 한 말의 전부였어요. 위로의 말도 걱정의 말도 없었죠. 정민은 허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웠어요.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된 빈소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 봤어요. 서랍과 김 변호사,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민은 어머니 집에 있는 서랍들을 떠올려 봤어요.
혹시 중요한 서류나 물건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김 변호사는 또 누구일까요? 정민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장례가 끝나면 어머니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장례식장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인들과 정민의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민을 위로하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내와 처가 식구들 말이에요. 그들이 언제 올지, 과연 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정민은 혼자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례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정민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차를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하루였죠. 하지만 정민이 가장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장례식장 입구가 시끄러워졌어요. 캐리어를 끄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죠. 정민은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드디어 일본에서 돌아온 처가 식구들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장모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여행용 옷차림을 한 모습이었어요. 뒤를 이어 수진과 처남, 그리고 처형 부부까지 모두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죠. 마치 공항에서 바로 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민은 일어나서 그들을 맞았어요. 이틀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함께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모의 첫마디는 정민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이고, 비행기 오래 타서 허리 아파 죽겠네. 효도 여행도 피곤해. 장모가 허리를 두드리며 투덜거렸어요. 마치 여행에서 돌아온 것이 주된 관심사인 것처럼 말했죠. 정민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여행 얘기를 먼저 꺼내다니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민에게 다가와서 간단히 인사를 한 후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진이라도 하나 올려야겠네. 수진이 말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소셜 네트워크에 올릴 사진을 찍는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만해. 정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고 휴대폰을 내리게 했어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이런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은 정민의 반응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민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처남이 그 모습을 보고 끼어들었어요. 예민하네. 어차피 병원비는 형이 내잖아요. 처남의 말에 정민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병원비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는 걸까요? 그것도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말이에요. 처남의 말 속에는 마치 정민이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정민은 지난 이틀 동안 혼자서 감당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비, 장례 비용, 각종 절차들. 정말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장모는 빈소를 둘러보더니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상 크게 치를 필요 없어. 요즘 그런 거 다 허세야. 장모의 말에 정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허세라고 표현하다니요. 정민에게는 어머니를 정중하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것마저 허세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었어요. 정민은 이런 처가 식구들의 반응을 보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틀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무신경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싸움을 벌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견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큰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오후 시간 동안 조문객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어머니의 지인들, 정민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동네 분들까지. 그들은 모두 진심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처가 식구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어딘가 성의가 없어 보였죠. 마치 의무적으로 참석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장모는 조문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여행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본 것들, 먹은 음식들, 쇼핑한 것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조문객들에게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민에게는 별다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제 집에 갈 수 있느냐는 식으로 물어봤죠. 처남과 처형 부부는 아예 다른 관심사에만 몰두했습니다. 서로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웃고 떠들었어요.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였죠. 정민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해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처가 식구들은 근처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정민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정민은 거절했어요.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모르는데. 수진이 그런 말을 하며 나갔습니다. 정민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민은 혼자 남은 빈소에서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고 계셨어요. 정민은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정민이 어머니의 영정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틀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가면서 처가 식구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그들은 빈소 한쪽에 앉아서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했죠. 정민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여행 얘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어머니나 장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죠. 밤이 더 깊어지자 처가 식구들은 숙소로 가버렸습니다. 정민에게는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지만 정민은 역시 거절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내일 보자. 수진이 간단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정민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죠. 정민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까요? 혈연 관계로는 가족이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가족 같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야. 정민이 어머니의 영정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보인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정민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민은 그날 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렸어요. 서랍과 김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장례가 끝나면 어머니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새벽까지 빈소를 지키며 정민은 많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처가 식구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정민은 혼자 남았어요. 장례식장의 빈소가 정리되고 나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왔죠. 정민은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서랍과 김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며칠 동안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오신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 어머니가 즐겨 쓰시던 핸드크림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죠. 정민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의 생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파 위에 놓인 돋보기, 텔레비전 리모컨, 그리고 어머니가 즐겨보시던 건강 프로그램 잡지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가 잠시 나가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서랍을 찾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있는 장롱부터 살펴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죠. 안방으로 가서 화장대 서랍도 열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평범한 생활용품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민은 어머니 방의 작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서랍이 3개 달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시던 곳이었죠. 정민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어머니의 개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통장 몇 개. 평범한 것들이었죠.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품 봉지와 혈압약,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수첩 등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정민의 눈에 뭔가 특별한 것이 들어왔어요. 다른 서랍과 달리 이곳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위에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석 변호사. 명함을 집어든 정민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명함 뒤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죠. 명함 밑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정민아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정민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친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정민은 편지를 펼쳐보며 읽기 시작했어요. 정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구나. 미안하다.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어서 엄마가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둔다.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거든요.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어요. 남이 내 가치를 매기지 못하게 살아라. 그 한 문장이 정민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민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였어요. 지금까지 정민이 겪어온 모든 일들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았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소중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정민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동안 처가 식구들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태석 변호사님을 찾아가 보거라. 엄마가 내게 남겨둔 것이 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정민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그 편지에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도 확실해졌죠. 다음 날 정민은 김태석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 보니 제법 큰 로펌이었어요. 정민은 약간 긴장하며 접수처에 어머니 이름을 대며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곧바로 김 변호사 사무실로 안내해 줬어요. 마치 정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김태석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정민이 들어가자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민 씨시죠? 어머님 일로 오셨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정민은 어머니의 편지와 명함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서류함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을 전달받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재산 목록이라니? 어머니가 별다른 재산이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산이라고 하셨나요? 정민이 되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정민에게 건넸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정민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첫 번째 항목이었어요. 정민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보상금이 엄청난 액수였거든요. 두 번째 서류에는 상가 세 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번화가에 있는 상가들이었어요. 정민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세 번째는 임대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여러 건물의 임대 수익이 매월 들어오고 있었어요. 네 번째에는 예금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거액의 예금이었죠. 정민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총 자산 규모가 적혀 있었어요. 총 자산 750억 원. 정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750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정민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모으고 투자하신 재산이 750억 원에 달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평소에 검소하게 사셨고 그런 거액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죠.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재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적절한 시기에 매입하시기도 하셨고요. 정말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민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런데 왜 그동안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이셨을까요? 어머니께서 왜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들인 정민 씨가 돈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정민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큰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정민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남이 내 가치를 매기지 못하게 살아라. 어머니는 정민이 돈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민에게는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죠. 이 재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이제 정민의 몫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거든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와 한참을 길을 걸었습니다.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적 걱정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뜻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정민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남이 내 가치를 매기지 못하게 살아라. 이제 정민에게는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어요. 정민은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75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와 유언이 정민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정민은 상속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수진과 처가 식구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고 정민을 다르게 대할 것이 분명했죠. 며칠 동안 정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회사에 나가고 집에 돌아와서 수진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죠.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본 처가 식구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실 때 여행을 간 것, 장례식장에서 보인 무신경한 태도들, 그리고 평소에 정민을 무시하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민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정민은 그녀 옆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수진은 정민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한데. 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정민의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멍하니 정민을 바라보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뭘 그만하라고?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아직도 정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정민은 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말이야. 이혼하자. 이번에는 수진도 이해했습니다.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작스러운 이혼 이야기에 당황하는 것 같았죠. 왜 그래? 누가 뭐래?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민에게 이혼을 부추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민의 결심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정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더는 가족 같지가 않아서. 정민의 말에는 깊은 실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그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었죠. 수지는 정민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가족 같지 않다니. 어머님 돌아가셔서 예민해진 거 아니야? 수지는 정민이 일시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게 됐어.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야.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소식을 들은 장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에게 전화했던 것 같았어요. 장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정민아, 너 정신 나갔니? 갑자기 이혼이 뭐야? 장모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지만 어딘지 당황스러움도 섞여 있었어요. 정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의 차분한 태도에 장모는 더욱 당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장모의 눈치를 보며 말을 바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장모의 다음 말은 정민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수진이 살겠네. 장모가 중얼거린 그 말을 정민은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정민과 헤어지는 것이 수진에게 좋은 일이라는 뉘앙스였죠. 정민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정민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아파트 명의, 통장, 자동차, 모든 재산을 수진에게 넘기겠다고 했죠. 수진과 처가 식구들은 정민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다툴 줄 알았는데 정민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하니 의외였던 거예요. 정말 다 포기할 거야?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 가져가. 나는 새로 시작할 거니까. 정민의 말에 수진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재산 분할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 정민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5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니 슬퍼야 할 텐데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큰 감정의 동요 없이 담담했어요. 어쩌면 둘 다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던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날 정민은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적인 물건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그것이 전부였어요. 수지는 정민이 짐을 싸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간단했어요. 잘 살아. 너도. 그것이 5년 넘게 부부로 살았던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정민은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임시로 구한 작은 원룸에서 정민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무시당하지도 않는 공간. 정민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남이 내 가치를 매기지 못하게 살아라.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부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정민이 빈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과 메시지, 그리고 새롭게 얻은 자유. 이제 정민에게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민은 상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각종 등기 절차를 밟았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많았지만 정민은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며칠 후 상속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정민은 어머니가 남기신 부동산들을 직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서류로만 봤던 건물들을 실제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정민은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일궈내신 것들을 이제 자신이 이어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 무게감과 책임감도 함께 느껴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정민은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메시지대로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민은 이제 법적으로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태였어요. 서류상으로만 봤던 건물들을 실제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정민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번화가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이었죠. 어머니가 이런 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보니 은숙타운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정민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이뤄내신 성과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건물 관리사무소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정민을 보자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장님 아드님이시군요. 어머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참 자랑스럽다고. 관리소장의 말에 정민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하게 되다니요. 정민은 건물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1층은 대형마트, 2층과 3층은 사무실들, 4층과 5층은 학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모든 곳이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우량 세입자들이었죠.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여의도 근처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급 지역이었어요. 역시 은숙타운 명의로 되어 있었죠. 이곳 역시 임대 수익이 상당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홍대 근처에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 상권이 좋았죠. 1층에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위층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민은 건물들을 둘러보며 어머니의 투자 안목에 감탄했어요. 모두 장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건물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신촌 근처의 상가였습니다. 대학가라서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어요. 정민이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상가 1층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모와 처형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정민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장모는 상가 안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처형과 처형의 남편도 함께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뭔가를 구경하는 모습이었죠. 여기 정말 좋네. 위치도 좋고 건물도 깔끔하고.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이런 데는 돈 많은 사람들만 사는 거야. 처형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임대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민은 호기심이 생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건물관리 직원이 정민을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사장님 오셨네요. 직원이 정민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모와 처형 부부가 일제히 정민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가 돌아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모는 처음에 정민인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차 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민아, 너 여기서 뭐해? 장모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여기 제 건물입니다. 천천히 구경하세요. 정민의 말에 장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형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죠. 뭐라고? 내 건물이라고? 장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민은 건물 관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들께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해 드리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모에게 설명했어요. 네, 이 건물은 정민 사장님 소유입니다. 최근에 상속받으셨거든요. 직원의 말에 장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처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정민이 가난한 영업사원인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수진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를 따라온 것 같았어요. 수진은 정민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아, 너 여기서 뭐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민은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여기 내 건물이야. 수진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혼할 때 정민이 모든 재산을 포기했던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 소유주라니 이해할 수 없었죠. 장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민아, 장난하는 거지? 내가 무슨 건물 소유주야? 정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이 건물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정민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특히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럼 이혼할 때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정민의 담담한 대답에 수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재산을 놓쳤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장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민아, 우리가 오해가 있었나 보네.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정민은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해는 없었어요. 모든 게 분명했거든요. 정민이 말하며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모와 처형 부부 그리고 수진이 뒤따라왔지만 정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려는 정민을 수진이 붙잡았습니다. 정민아, 잠깐만.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정민이 차에 타고 떠나자 남겨진 세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특히 수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정민은 차를 몰고 가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의 마음에는 복수심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민은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남이 내 가치를 매기지 못하게 살아라.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른 건물들도 둘러본 후 정민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정민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무시당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꿈꾸셨던 대로 정민은 이제 자신만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촌 상가에서 벌어진 일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처가 식구들의 충격받은 모습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통쾌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은 김태석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서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죠. 김 변호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걸 법 안에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민의 표정을 살피며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변호사가 신중하게 반문했습니다. 정민은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일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는 정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변호사답게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용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민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합법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채권 인수, 임대권 양수, 대출 관련 업무 등을 통해서 말이죠. 김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민과 김 변호사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어요. 조사 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장모의 집에는 상당한 액수의 담보대출이 있었어요. 장모가 새로운 투자를 위해 급하게 받은 대출이었죠. 금리도 높고 상환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처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 자금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아놓은 상태였죠. 매달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형의 남편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건물의 임대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 높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채권들과 임대권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체 합쳐서 대략 10억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의 답변에 정민은 놀랐어요. 750억 원의 유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거든요. 정민은 해당 채권과 임대권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각각의 채권자들과 임대권 소유주들을 만나 협상했어요. 채권자들은 기꺼이 채권을 넘겼습니다. 워낙 회수가 어려운 채권들이었거든요. 정민이 제시한 조건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유리했어요. 임대권 양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형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임대권들을 정민이 인수했어요. 물론 처형의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정민은 이제 처가 식구들의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2달 뒤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장모에게는 압류 통지서가 배달되었어요. 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압류 절차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죠. 장모는 처음에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압류 통지가 온 것이었거든요. 은행에 문의해 보니 대출 채권이 다른 곳으로 양도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죠. 처남도 마찬가지 상황을 맞았습니다. 사업 대출 채권이 양도되었고 새로운 채권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형의 남편은 더욱 당황했어요. 임대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새로운 임대권 소유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것이었죠.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경제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모두 다른 회사나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처가 식구들은 정민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정민은 그 어떤 통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여러 번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정민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장모는 절망했습니다.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라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거든요. 처남과 처형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뒤늦게 정민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정민에게 잘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민은 그들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고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정민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복수심보다는 정의를 실현했다는 기분이 더 컸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혼자 계셨을 때 그들은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하지 않았죠. 그런 그들이 이제 어떤 기분일지 정민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정민은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비행기 타던 순간 모든 게 이미 정해졌던 거야. 김 변호사는 정민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 인간의 인과응보를 많이 봐왔거든요. 정민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한 것이니까요. 김 변호사의 말에 정민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응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한 데서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정민의 계획이 실행된 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처가 가족들은 동시에 경제적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장모는 집이 압류 위기에 처했고 처남은 사업이 망할 위기였으며 처형의 남편은 임대 사업이 중단될 상황이었죠.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연결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민뿐이었어요. 장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민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수진을 통해 정민이 머물고 있는 임시 거처 주소를 알아냈죠. 어느 날 저녁 장모와 수진, 처형이 함께 정민의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정민이 나왔어요. 그들을 보고 놀란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들어오세요. 정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원룸으로 들어왔어요. 평소 정민을 무시하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장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했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너지? 장모의 직접적인 질문에 정민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건 세상이 돌려준 겁니다. 정민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뜻이었어요.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민아, 제발 도와줘. 엄마 집이 압류될 것 같아.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정민의 냉정한 반응에 처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처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자신들이 정민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죠. 그동안 당신을 무시하고 어머님께도 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처형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당신들은 여행 가서 웃었죠. 그때 내 어머니는 혼자 눈을 감으셨어요. 정민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의 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요? 서랍에서 김 변호사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신들은 일본에서 온천을 즐기고 계셨죠. 정민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장례식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행 피곤하다고 하시고 사진 찍겠다고 하시고 허세라고 하시고 정민이 하나하나 나열할 때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죠.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그때는 몰랐어. 미안하다.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어머니에게도 나에게도. 정민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아세요?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 계셨어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여행을 떠나고 정민의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느껴졌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정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다시 시작할 것도 없어요. 정민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각자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문 앞에서 장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정말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니? 정민이 대답했어요. 용서는 해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정민의 말에 세 사람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모두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민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함이 더 컸죠. 그날 밤 정민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상처받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복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은 정민이 당당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정민은 처가 식구들의 경제적 위기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줬습니다. 압류는 유예시키고 대출도 연장해 줬어요. 하지만 예전 관계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죠. 정민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정민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를 바탕으로 정민만의 길을 걸어갈 차례였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어요. 정민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죠.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도 정리되었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어느 날 정민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물 중 하나를 다시 찾았어요. 강남에 있는 은숙타운 건물이었죠. 이곳 1층에는 원래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었는데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민은 그 공간을 보며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단순히 수익만을 위한 임대가 아니라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정민은 김태석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1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요. 김병고사는 정민의 아이디어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은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꼼꼼하게 신경 썼어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무장애로 설계했죠.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깔았고 의자는 등받이가 높고 푹신한 것으로 선택했어요. 화장실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죠. 한쪽 벽면에는 어머니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생전에 가장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를 달았죠. 박은숙 여사를 추모하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벽면에는 책장을 설치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책들로 채웠죠. 건강 관련 서적, 옛날 이야기책, 그리고 사진집 등이 가득했습니다. 중앙에는 큰 테이블 여러 개를 배치했어요. 어르신들이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테이블마다 예쁜 꽃병을 놓고 생화를 꽂아 두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주방 시설을 만들었어요. 차를 끓이고 간단한 간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정민은 매일 직접 차를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간판을 달 때였어요. 정민은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은숙상담소 어르신 쉼터. 간판 글씨는 따뜻한 갈색으로 했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눈에 잘 띄도록 했죠. 간판 옆에는 작은 안내문도 붙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휴식 공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개소 준비를 하면서 정민은 지역 복지관과도 연락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렸어요. 드디어 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민은 일찍 나와서 차를 준비했어요. 대추차, 생강차, 녹차 등 다양한 종류를 준비했죠. 간단한 과자와 떡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지나가던 어르신 한 분이 호기심으로 들어오셨죠.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정민이 정중하게 설명드렸어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차도 무료로 드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셨죠. 정민이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맛있네요. 정말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정민의 대답에 할머니는 감격해 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믿기 어렵다고 하셨죠. 첫날에는 5분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정민의 정성스러운 접대에 점차 마음을 열으셨어요. 둘째 날에는 7분이 오셨고 셋째 날에는 10분이 넘게 오셨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매일 오전 9시에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차를 끓이고 간식을 준비하고 청소도 했어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차를 따라드렸죠.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젊은 시절 추억, 자식들 자랑, 그리고 건강 이야기까지. 정민은 그런 대화를 들으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사장님은 참 효자시네요. 한 할아버지가 정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효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정민이 어머니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기신 유산이니까요. 정민의 말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모두 정민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이면 어머니 또래 어르신들이 찾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어떤 분들은 매일 오셨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오셨죠. 정민은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지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어느 날 정민이 평소와 같이 어르신들께 차를 대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수진이었습니다. 한참 뒤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간판을 읽어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정민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정민을 보았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죠. 그 모습을 보며 정민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의 삶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정민은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찻잔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사진 앞에서 정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잘하고 있죠? 이게 엄마가 원하신 일이죠?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정민의 선택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일본으로 떠난 사람들은 여행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사진과 기념품, 그리고 즐거웠던 시간의 기억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정민은 어머니의 마음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받았어요. 정민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진정 원하셨던 일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매일 아침 은숙상담소 문을 열 때마다 정민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어르신들께 전해드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민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머니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어요. 이렇게 정민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평범한 영업사원에서 시작해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죠.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남이 내 가치를 매기지 못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